보니까 눈이 많이 왔던데 하여튼 찾기를 조심하십시오. 자, 오늘 246페이지 할 차례죠. 246페이지 맞습니까? 손해배상 책임과 보정설정. 네, 손해배상 책임 보정설정. 자, 우리 교과서 247페이지 거기에 법제 30조 1항 읽어보겠습니다. 247페이지. 개업 공인중개사는 중개 행위를 하는 경우 고의 또는 과실 밑줄 치세요. 미필적 고의, 확정적 고의, 아무 말 없이 과실입니다. 그래서 중대한 과실, 경미한 과실 모두 포함입니다. 거래 당사자에게 재산상 손해 밑줄 치시고요. 재산상 손해, 정신적 손해가 아니고요. 재산상 손해 발생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해야 된다. 그 손해는 손해 입힌 전액을 다 배상해야 됩니다. 그 다음 2항 개업 공인중개사는 자기의 중개사무소를 다른 사람의 중개행위 장소 제공 밑줄 치시고요. 거래 당사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시험에 두 문제 출제됩니다. 자, 그러면 손해배상 책임과 손해배상 책임에서 한 문제, 그 다음에 보정설정에서 한 문제에서 두 문제가 출제됩니다. 손해를 배상하려면 첫 번째, 개업 공인중개사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시험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배상 책임이 있다 하면 X입니다. 경미한 과실이 있어도 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법제 15조 2항에 보면 고용인, 직원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업 공인중개사의 행위로 본다는 말이 있기 때문에 직원의 고의 과실이 있으면 손해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개업 공인중개사에게. 조금 전에 읽어봤지만 세 번째, 다른 사람의 중개행위 장소로 제공을 하여 의뢰인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재산상 손해가 발생해야 됩니다. 정신적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공인중개사법상 배상 책임은 없고, 정신적 손해는 민법 750조, 751조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합니다. 민법상. 그러나 공인중개사법상은 재산상 손해만 배상한다는 말은, 즉 위자료는 보험금으로 받을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보험금은 재산상 손해에 한하여 배상을 합니다. 이 재산상 손해 발생과 고의과실 사이에는 인과관계, 견연성, 상관관계가 있어야 됩니다. 자,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면 손해배상금, 지급 청구를 할 수 있고요. 손해배상금 지급 청구는 손해를 입은 의뢰인이 보증기관에, 보험회사에, 이런 곳에다가 손해배상금 지급 청구를 합니다. 그러면 청구할 때에는 손해가 발생했음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되는데, 그 입증 서류가 손해배상 당사자 간에 손해배상 합의서가 있거나 합의가 안 되었을 경우에는 승소 판결문이 있거나 또는 판결문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화해조서, 청구일락조서, 조정조서, 지급명령서, 이런 것 중에서 하나가 있으면 됩니다. 말로만 손해 발생했다고 하면 안 되고 입증 서류가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손해배상금 지급을 청구하면 손해배상금을 지급해 줍니다. 지급은 보증기관이 의뢰인에게 직접 지급을 하고요.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나면 다 끝나는 게 아니라 15일 이내에 재보정 설정을 해야 됩니다. 우리 15일이라는 숫자 암기 프린트 49번에 정리되어 있죠. 시험에 15일 대신에 30일, X 이런 식으로 출제됐습니다. 15일 이내에 재보정 설정을 하는데, 보정보험이나 공제의 경우에는 다시 가입이고요. 다시 가입을 해야 되고, 공탁의 경우에는 부족분을 보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손해를 배상하기 위해서 보정 설정을 해야 됩니다. 보정 설정을 해야 되는데 보정 설정 방법은 모든 개업공개사가 동일하다 해도 대체로 맞는 표현입니다. 동일하다는 말은 이 세 개 중에서 아무거나 가입을 해도 상관이 없다는 뜻입니다. 세 개 다 가입을 해도 되고 셋 중에 하나만 가입해도 됩니다. 서울보증보험이나 협회 공제나 법원의 공탁, 법원에다가 현금이나 또는 유가증권을 맡기는 것을 공탁이라고 합니다. 세 개 중에서 자유롭게 선택을 할 수 있다. 다만 개업공개사가 공탁을 한 공탁금은 3년간 회수 불가, 회수할 수 없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공탁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1억을 맡겨놓으면 이자가 1%라고 해도 100만 원 나오는데 그럼 보험료가 10만 원밖에 안 하는데 굳이 공탁을 해놓을 필요도 없겠죠. 이자도 안 주는데. 그래서 3년간 회수할 수 없다. 우리 암기 프린터 46번에 11번에 보면 있습니다. 3년간 회수할 수 없습니다. 3년. 시험에 3년 대신에 뭐 2년, 5년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3년간 회수할 수 없다. 3년간 회수할 수 없는 이유는 우리 민법 시험 범위가 민법 103조부터 766조까지죠. 시험 범위가 민법 766조가 손해배상 소멸시효, 손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10년, 손해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년 지나면 시효로 소멸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따라서 3년간은 돈 찾아가고 없는데 손해배상 청구가 들어올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3년간 회수할 수 없습니다. 보험이나 공제는 미경과 보험료 돌려주더라도 어차피 이미 받은 위험보험료 가지고 여러 사람이 낸 거 가지고 배상해 주면 되니까 이 보험이나 공제는 미경과 보험료 해약환급금 돌려줍니다. 해약환급금 돌려주지만 거의 돈이 얼마 안 되죠. 해약환급금은 생명보험 들었다가 해약하면 돈이 거의 안 나오잖아요. 자, 그 다음에 시험에 또 나왔던 게 협회 회원은 반드시 공제 가입해야 된다. 공제는 협회 회원에 하나여 가입할 수 있다. 모두 X입니다. 모든 개업공개사는 이 셋 중에 하나 선택해도 되고 다 선택해도 된다. 특수법인은 공탁하여야 한다. 역시 X로 출제됐습니다. 특수법인도 이 셋 중에 아무거나 선택해도 된다. 따라서 보정 설정 방법은 동일한데 보정 설정 금액은 차이가 있습니다. 금액은 법인인 경우, 즉 회사죠. 법인인 경우에는 2억 원 이상 가입을 해야 되고요. 이 2억 원 지금 이건 우리 암기 프린터 54번 밑에 보면 있나요? 54번 맞아요? 있어요 없어요? 54번 밑에 있는지 없는지만 말해 줄 수 없어요? 없어요? 54번이 아니고 54번 위에 있네요. 52번 밑에. 그렇죠? 54번 밑에 있는 게 아니고 위에 있네요. 54번 위에. 그래서 못 찾으셨군요. 법인은 2억 원이고요. 그 다음에 법인의 분사무소는 사무소마다 각각 1억 원 이상, 1억 원 이상이고요. 그 다음에 개인인 경우에는 개인이 공인중개사인 개업공개사가 있고 부칙개공이 있고 두 가지가 있잖아요. 개인도 1억 원 이상 가입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지역농업협동조합, 지역농협은 1천만 원 이상 가입해야 됩니다. 지역농협은 1,000만 원 이상 가입을 해야 됩니다. 이 금액 시험에 출제됐고요. 자, 그 다음에 보정설정 시기입니다. 보정설정 시기인데 처음에 보정가입하는 것은 반드시 등록을 해야 됩니다. 무등록 중개업자는 가입할 수 없습니다. 등록 후 업무 개시 전에 보정 설정을 해야 됩니다. 무등록 중개업자는 가입할 수 없다고요. 등록은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업무 개시 전에 해야 되는데 그러나 분사무소의 경우 분사무소 설치 신고 그 다음에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 신청 이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 신청 지금 하고 있는 거 이것은 프린터
56번 암기 프린트 56번에 보면 보정 설정 시기가 있습니다. 미리 가입을 해야 됩니다. 분사무소 설치 신고와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 신청의 경우 미리 보정 설정을 해야 된다. 미리 해야 됩니다. 분사무소의 경우는 이미 주된 사무소가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무등록 중개업자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미리 해도 됩니다.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 신청은 다음에 맨 마지막 주에 진도에 나오는데,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도 개업 공인중개사만 하기 때문에 미리 가입을 해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보정의 변경. 보정의 변경은 효력 있는 기간 중에는 언제든지 변경이 가능합니다. 만기 끝나야 변경 가능하다 하면 X입니다. 예를 들면 1년짜리 서울보증보험에 가입을 했는데 1년 끝나기 전에 협회 공제를 먼저 가입하고 옛날 보증을 해약하면 해약환급금 돌려준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를테면 이게 보험, 이게 우리 자동차 보험, 책임보험하고 똑같은 거예요. 무조건 가입해야 돼. 의무적으로. 나는 내 개인 재산 가지고 배상하고 가입 안 하겠다, 안 됩니다. 책임보험이라고요. 무조건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야 된다. 이거는 왜냐하면 나중에 망할 수도 있잖아요. 재산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국민들을 위해서 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야 됩니다. 효력 있는 기간 중에. 그래서 우리 자동차 보험도 예를 들면 현대화재 해상에서 뭐 삼성화재로 바꾸려면은 바꿀 수 있습니다. 책임보험이라 하더라도 만기 끝나기 전에 새로운 보험 가입하고 옛날 거 해약하면 된다고요. 책임보험은 새로운 걸 가입 안 하면 해약이 불가능하죠. 의무적으로 무조건 드려야 되니까. 그래서 새로운 보증을 먼저 가입하고 종전 걸 해약하면 해약환급금 돌려준다. 그 시험에는 변경하려면 만기 끝나야 된다. 1년짜리 가입했으면 1년 끝나야 변경 가능하다 하면 X라고요. 1년 끝나기 전이라도 계약기간 중에 언제든지 이론적으로는 변경이 가능합니다. 현실적으로는 변경할 필요 없죠. 변경하면 현실적으로는 손해거든요. 해약환급금 나오니까 이거 해약환급금을 받아야 되니까. 그러나 이론적으로는 변경이 가능하고요. 자, 그 다음에 만료되었을 때에는, 만기 끝났을 때에는 만료일까지 다시 가입하면 됩니다. 만료일까지, 만료일 다음 날까지, 만료 하루 전까지, 만료 후 30일 이내 가입해야 된다. X로 출제됐습니다. 손해배상 해주고는 15일 이내에 다시 가입하는데 만료되었을 때는 만기 끝나는 날까지입니다. 우리 자동차 보험의 경우에는 만료 하루 전까지 가입해야 되죠. 자동차 보험은 가입하고 12시간 지나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근데 우리는 바로 효력이 발생하니까 만료일까지만 가입하면 되고, 손해배상을 해주고 나면 15일 이내에 재보정 설정을 해야 된다. 보증보험이나 공제는 다시 가입하고 공탁은 부족분을 보전하여야 합니다. 보험은 다시 가입해야 된다는 말은, 제가 서울보증보험은 10만 원 정도 하고요. 제가 서울보증보험은 한 번도 가입 안 해봐가지고 보험료가 얼마인지 정확하게 몰라요. 시험에도 안 나오고. 시험에는 보험금이 나오잖아요. 지금 2억, 1억 이게 보험금이죠. 타는 돈. 보험금은 수익자가 타는 돈, 보험료는 계약자가 보험회사 내는 돈이잖아요. 그래서 보험금만 설명하면 돼요. 보험료는 얼마 내놨다고 말할 필요도 없다고요. 근데 협회 공제는 가입해 보니까 19만 8천 원이더라고요. 1억짜리가 19만 8천 원인데 1억이 19만 8천 원인데, 그러면 만약에 5천만 원 손해배상을 해줬다면 5천만 원에 대한 공제료는 9만 9천 원인데요. 9만 9천 원 내고 다시 가입하는 게 아니라 다시 19만 8천 원 내고 가입해야 됩니다. 근데 공탁의 경우에는 부족분을 보전하면 돼요. 공탁은 1억을 맡겨놨는데 5천만 원 손해배상하면 또 1억 맡겨야 되는 게 아니라 부족하게 된 금액 5천만 원만 더 맡겨도 된다고요. 9회 때 한번 나왔어요. 보증보험 공제를 부족분을 보전하고 공탁은 다시 가입해야 한다면 X라고요. 9회 때니까 20년 전에 한번 나왔으니까 너무 심려치 않으셔도 됩니다. 어쨌든 보증보험이나 공제는 다시 가입, 공탁은 부족분을 보전하면 됩니다. 자, 책에 있는 내용을 거의 다 말씀드렸고요. 말씀드리지 않는 내용만 책 보고 다시 보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57, 258
258페이지 그 4번까지는 다 말했습니다. 5번 보정 관련 설명 및 교부 의무입니다. 개업공개사는 중개가 완성된 때에는 밑줄 치십시오. 258페이지 맨 밑에서 6번째 줄, 중개가 완성된 때에는 우리 중개 대상물 확인 설명은 중개 완성된 때 설명하는 게 아니라 중개 완성되기 전에, 즉 계약 성립되기 전에 미리 중개 대상물 조사 확인해서 설명해야 되죠. 확인 설명은 중개 완성 전에 미리 설명한다고 했어요. 계약 성립되기 전에. 그런데 보정 설정 요 설명하는 거는 중개 완성된 때, 즉 계약 성립된 때 설명하면 된다고요. 손님 오자마자 내가 손해 입히면 1억까지는 손해배상 서울보증보험에서 됩니다, 이런 말 할 필요 없다고요. 계약 체결한 사람한테만 설명하면 된다고요. 그게 중개 완성이라는 건 계약 성립이에요. 매매계약 성립되면 그때 손해배상에 대해서 설명하면 된다고요. 중개 완성된 때에는 거래 당사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의 보장에 관한 다음 사항을 설명하고 밑줄 치십시오. 시험에 하거나 하면 X입니다. 하고 관계증서 사본을 교부하거나 관계증서에 관한 전자문서를 제공해야 된다. 설명도 하고 교부도 해야 됩니다. 둘 중에 하나라도 안 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1번에 보장금액, 이 보장금액이 보험금이라고요. 보험료가 아니고. 그래서 제가 1년에 19만 8천 원 공제료를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맡겨놨습니다, 이런 말은 하면 돼요, 안 돼요? 해도 됩니다. 그러나 할 의무는 없습니다. 해도 거짓말한 건 아니니까 상관없지만 굳이 할 의무는 없다고요. 그렇지만 제가 손해 입히면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서 1억 공제금이 지급됩니다, 이 말은 해야 된다고요. 보험금 타는 돈은 말해야 되지만 내는 보험료는 말할 필요 없다고요. 보장 금액을 설명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보장 기간은 보험증권에 나와 있어요. 보험증권 공제증서에 보면 우리 보험 가입하면 보험 기간이 얼마다 이런 말이 나와 있죠. 보험증권에 보면 어떤 경우는 보험료 납부 방법, 정기납 이런 말 들어봤어요. 정기납이라고 보험 못 봤어요? 이런 거 정기납 봤죠? 봤어요? 못 봤어요? 보험 안 봤어요? 보험료 납부 방법 이런 게 있는데 보험증권을 봐야 되는데 보험은 거의 다 하나 정도는 가입이 돼 있잖아요. 대부분 무슨 보험이든 가입 안 돼 있어요. 실비보험도 가입 안 돼 있어요. 또 실비보험도 정기납이라고. 정기납이라는 건 뭐냐면 이게 전기간 동안 납부한다 이 뜻이라고. 전기간 동안 납부한다. 전기간 동안 납부한다는 말은 보장받는 기간 동안 납부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보험료가 싸겠죠. 일시납으로 내는 게 최고 비싸겠죠. 한 번만에 내고 죽을 때까지 보장받는 게 비쌀 거 아니에요, 보험료가. 그래서 80세 정기납, 이 말은 80세까지 보험료 내고 80세까지 보장받는다는 이야기예요. 예를 들면 암보험 80세 정기납 이렇게 하면 그건 80세까지 돈 내고 80세까지 보장받겠다 이 뜻이라고요. 요즘 100세까지 보장받는 것도 있던데요. 저는 일찍 죽을 줄 알고 60세까지 보장받는 거 해놨더니만 와이프가 이제 다시 가입도 안 되고 그렇다고 좀 더 긴 걸 하지 이렇게 하더라고요. 자, 어쨌든 그래서 보장기간 설명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3번 보증보험 회사 공제사업을 행하는 자 공탁기관 및 그 소재지, 그 소재지는 공탁기관만 해당됩니다. 왜냐하면 보증보험회사나 협회, 공제는 보험은 어디에 가입을 했던 제주도에서 가입해도 서울에 보험금 타러 가도 줍니다, 돈. 그래서 굳이 제주도에서 가입했다 이런 말을 할 필요 없어요, 보험이나 공제는. 근데 공탁이라는 것은 전국에 약 70여 개 되는 법원에다가 예를 들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공탁을 했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 공탁했다, 이걸 알려줘야 된다고. 그래야 소재지를 알려줘야 그 공탁 장소에 가야 공탁금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공탁기관만 그 소재지를 설명해야 됩니다. 자, 나머지 다 했고요. 261페이지 맨 밑에 위반시 제재 8번 위반시 제재 행정처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262페이지
행정 질서벌이 있습니다. 8번 위반 시 제재인데 8번 위반 시 제재. 첫 번째 보정 미설정. 보정 미설정. 아예 처음부터 보정 가입을 안 하면 임의적 취소입니다. 임의적 취소, 상대적 취소, 취소할 수 있다 같은 말입니다. 따라서 임등치, 상등치, 임취, 상취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같은 뜻이라고요. 취소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그러면 안 할 수 있으면 안 하면 업무정지 처분할 수 있습니다. 하지 않는 경우에는 업무정지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앞에서 두 가지 보증 관계 증서를 교부하고 보험증권이나 공제증서나 공탁증서를 교부도 하고 설명도 하고 둘 다 해야 된다 했죠? 보장금액 등을 설명해야 된다. 보장금액 등 설명 두 가지를 해야 되는데 이 두 가지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뭐가 더 타격이 큰 겁니까?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하고 6월 이하의 업무 정지하고 뭐가 더 개업공개사 입장에서 보면 타격이 크냐고요? 네, 업무 정지죠. 업무 정지는 6개월 동안 사무소 문 닫아 놓고 영업도 못하고 월세 내야 되고요. 엄청나게 손해라고요. 손님도 못 받으니까. 근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면 차라리 돈으로 때우는 게 낫다고. 한 건 중개하면 100만 원 벌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보정 설정하지 아니한 게 더 처벌 규정이 강화되어 있는데요. 현실적으로는 처음부터 보정 가입을 안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앞에서 등록증 교부 보정 설정 여부를 확인하고 지체 없이 등록증을 교부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7일 이내 교부가 아니라 지체 없이 교부입니다. 7일 이내 교부가 아니라. 오늘 혹시 문제 풀어보신 분 그런 문제 없었나요? 제가 문제를 하도 많이 내가지고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는데 있네. 그게 17번에 있네. 17번. 오늘 문제 17번에 보니까 등록관청은 중개사무소의 개설 등록을 한 자가 보정 설정하였는지를 확인한 후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7일 이내 교부하는 게 아니라 지체 없이 교부한다고요. 그래서 처음 개업하는 분들은 보증 가입을 안 하는 분들이 없다고요. 처음에는 다 열심히 해보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보증 가입을 안 하면 등록증을 안 내주니까 등록증을 받아야 중개업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처음부터 가입 안 하는 사람은 없다고, 보험을. 근데 저도 중개업을 해보니까 만기 끝나니까 모르고 안 하는 경우도 있어요. 모르고 안 하는 경우도 있고, 만기 끝나면 알고도 게으른 사람은 또 안 할 수도 있죠. 사람 성격에 따라 다르잖아요. 빨리 일을 그런 걸 해야 되는 분이 있고, 저는 모르고 안 해본 적은 있어요. 이게 기간 끝났는데 모르고 안 했는데, 근데 모르고 안 해도 당장 업무정지 등록 취소하진 않더라고요. 자꾸 가입하라고 독촉만 하더라고요, 현실적으로. 그래서 저는 한 3개월 늦게 해본 적도 있어요. 그래도 아무런 행정처분 받지는 않았어요. 어쨌든 이론적으로는 보정 설정을 안 하면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취소 안 하면 등록 취소할 수 있는 사유는 또한 업무정지 사유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손해배상 책임과 보정 설정을 다 했고요. 262페이지 그러면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1번 개업공개사는 중개를 개시하기 전에 중개 개시하기 전에 손해배상 책임 보장에 관한 설명을 해야 된다. 중개 개시, 손님 오자마자 제가 손님한테 손해 입히면 1억까지는 서울보증보험에서 배상됩니다, 이 말부터 하라는 이야기잖아요. 틀렸죠? 뭐 한 경우에 중개 완성된 때 계약 성립되면 설명하라고 했죠. 손님 와가지고 지금 계약할지 안 할지도 모르는 사람한테 제가 손해 입히면 손해배상한다 이렇게 하면 무슨 손해 입히려고 맘먹었냐 이런 생각하겠죠. 그래서 중개 대상물 확인 설명은 중개 완성되기 전에 미리 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 손해배상 책임 보증 가입했다는 거, 이거는 중개 완성된 때 설명하면 된다고요. 여기 있잖아요. 등록 후 업무 개시 전에 보정 설정을 하고요. 설명은 설명한 건 안 적어놨는데 중개
완성된 때에 설명합니다. 중개가 완성된 때.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하고는 다르다. 그 다음에 2번, 개업 공인중개사는 업무 개시 후 즉시 보정 설정을 해야 된다. 업무 개시 전에 한다고 했죠? 업무 개시 전에. 자, 이게 27회 기출문제잖아요. 기출문제를 봐야만 패턴을 알 수 있다고,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 문제를 못 풀더라도 방향을 잡을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런 식으로 문제가 출제된다. 자, 그 다음에 3번, 개업 공인중개사가 중개 행위를 함에 있어서 거래 당사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고의 과실과 관계없이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고의 또는 과실이 있어야 배상 책임이 있다고 했죠? 칠판에 저기 적어놨잖아요. 3가지. 개업 공인중개사의 고의 과실이 있거나 고용인 직원의 고의 과실이 있거나 또는 다른 사람의 중개행위 장소로 제공해서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만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손해액 전부를 다 배상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보정 설정 한도액 범위 내에서 배상 책임이 있다 하면 X라고요. 그 손해를 다 배상해야 됩니다. 손해 입힌 전액을 다 배상해야 됩니다. 오늘 내드린 문제에도 그런 게 있습니다. 문제는 맨 마지막 시간에 풀어볼 테니까 미리 좀 쉬는 시간에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4번, 개업 공인중개사가 폐업한 경우 폐업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회수할 수 없는 게 아니라 칠판에 있는 가지 문제 다 푼다고 몇 년 이내에 회수할 수 없다? 3년 이내에 회수할 수 없다. 3년인 이유는 민법 766조 손해배상 소멸시효가 손해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년, 손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10년입니다. 소멸시효가. 보통 우리 민법에서 일반 채권의 소멸시효가 10년이죠. 돈 빌려주고 10년 동안 못 받으면 끝이에요. 더 이상 갚을 필요 없어요. 시효 완성되기 때문에. 일반 채권 소멸시효가. 5번입니다. 개업 공인중개사는 자기의 중개사무소를 다른 사람의 중개행위 장소로 제공함으로써 거래 당사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 손해라는 말은 손해 입힌 전액을 다 배상해야 되죠. 보험은 1억 가입했잖아요. 개인은 1억만 배상하면 되는 게 아니라 3억 손해 입혔으면 3억 다 배상해야 돼. 그러면 보험회사에서 1억 배상하고 나머지 2억은 개인 재산 가지고 물어내야 된다고요. 그래서 조심해야 돼. 여러분들이 만약에 큰 건 몇십억 몇백억짜리 소송에 휘말리면 망할 수도 있겠죠. 소송에 패소하면. 그래서 옛날에 기업하는 분들 다 재산은 빼돌려 놓잖아요. 망해도 갑자기 나중에 무슨 일이 있을지 몰라서 배우자한테 다 넘겨놓고 이미 중개업 시작하기 전에 재산을 배우자 앞에 앞으로 넘겨놓는 게 좋아요. 만약에 누가 손해배상 소송 들어오고 나서 재산 넘기면 채권 멘탈죄나 또는 민법상 사회행위 취소 소송,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당할 수도 있다고요. 그래서 미리 재산 빼돌려 놓고 시작하시라고요. 중개업 하려면. 만약 사기 치려고 맘먹었으면, 사기 안 치고 열심히 하려고 맘먹었으면 뭐 굳이 안 옮겨도 되는데, 한 건 하려고 맘먹었으면 재산 없는 게 좋다고요. 재산 있으면 나중에 소송해가지고 전부 다 물어내야 되니까. 자, 그래서 답 5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제7절. 여기까지 두 문제 시험에 나오는데 위에 손해배상 책임에서 한 문제, 보정설정 유기에서 한 문제에서 두 문제 시험에 나옵니다. 해마다. 우리 공인중개사법에서 가장 중요한 게 확인 설명이고요. 확인 설명을 하지 않거나 잘못 설명해서 의뢰인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면 그 손해를 배상해야 되고, 만약에 이게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손해를 배상해야 되는 게. 그래서 그 손해를 배상하기 위해서 보증보험이나 공제, 공탁을 가입해야 된다. 의무적으로 책임보험. 그게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공인중개사법에서는. 자, 그 다음에 262페이지 계약금 등의 예치 권고. 자, 지금 전부 다 보면 이 공인중개사법은 누구를 위해서 있는 겁니까? 개업 공인중개사를 위해서 있는 것이다. 의뢰인들, 국민들을 위해서 있는 것이다. 누구 때문에 있는 거예요? 이 법은 누구를 보호하려고? 국민들, 의뢰인들 보호하려고. 개업공개사 보호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개업공개사 사기 못 치게 하려고 이 법이 있는 거라고요. 자, 그래서 계약금 등의 예치 권고 제도입니다. 자, 법 31조 읽어보겠습니다. 262페이지 맨 밑에 개업 공인중개사는 거래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거래계약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밑줄 치세요. 거래계약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시험에 계약 성립될 때까지 하면 X입니다.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입니다. 계약 성립할 때까지만 예치, 계약서 쓸 때까지만 예치하는 게 아니고요. 이행이 완료됐다라 하면 등기까지 넘겨받고 잔금 치르는 걸 말하죠. 그래서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계약금, 중도금 또는 잔금을 계약금 등이라 한다. 계약금 등, 등자 동그라미 하시고요. 계약금 등을 개업공융회사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의 명의로 금융기관, 공제사업을 하는 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 3명입니다. 등에게 예치하도록 거래 당사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개업공개사가 거래 당사자에게 권고할 수 있는데 거래 당사자는 그 권고사항을 따를 의무는 없습니다. 거부해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63페이지 2항 제1항에 따라 계약금 등을 예치한 경우 매도인, 임대인 등 계약금 등을 수령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자는 해당 계약을 해제한 때에 계약금 등의 반환을 보장하는 내용의 금융기관 또는 보증보험회사가 발행하는 보증서를 계약금 등의 예치명의자에게, 예치명의자 밑줄 치십시오. 예치기관이 아니라 예치명의자입니다. 예치기관이 아니고 예치명의자에게 교부하고 계약금 등을 미리 수령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암기 프린터는 16번에 있습니다. 16번 암기 프린터는 16번 계약금 등 16번 맨 밑에 까만 별표 계약금 등의 예치 권고 제도입니다. 자, 계약금 등에는 계약금뿐만 아니라 중도금, 잔금도 포함된다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강행 규정이 아니고 임의 규정입니다. 권고할 수 있습니다. 권고. 자, 그래서 가령 매도인이 있고요. 매도인이 있고 그 다음에 매수인이 있습니다. 매수인. 자, 그러면 매도인은 등기를 넘겨줘야 하고요. 그 다음에 매수인은 잔금을 치러야 됩니다. 돈을 지급해야 됩니다. 민법에서 매매계약은 쌍무계약입니다. 쌍무계약이라는 말은 쌍방의 의무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쌍무계약이기 때문에 동시행 관계가 있습니다. 동시이행. 즉 잔금 치르는 거하고 등기에 넘겨주는 게 동시행이라고요. 자,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등기 서류, 매도용 인감증명서, 등기 필정보 이런 거 등기 서류 받으면서 돈을 주고 있죠. 이게 지금 동시행입니까 아닙니까? 현업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게 동시행이냐고 아니냐고요? 동시행이 아닙니다. 선의행입니다. 매수인이 불리합니다. 왜냐하면 가짜 등기 서류를 주고 돈만 받아갈 수도 있다고요. 만약 이게 동시행이라면 잔금은 동시행을 해야 되지 예치하면 안 된다고요. 민법 186조에 보면 법률 행위로 인한 물권 변동 효력은 등기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등기부에 등기관이 기재하는 것과 잔금 지급하는 게 동시행 관계에 있다고요. 이론적으로는. 근데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등기소 앞에서 기다리고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미리 주고 있잖아요. 선의행을 한다고요. 매수인이 불리해요. 그래서 매수인은 이제 이 잔금도 바로 매도인한테 주지 않고 계약금 등에 해당되니까 예치기관에 맡겨놓는다고요. 예치기관에 맡겨놨다가 여기 맡겨놨다가 예치기관에서 계약금 등을 떼이지 않고 확실하게 돌려받을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한 후 돈을 주게 된다고요. 미국에서는 이게 에스크로우 제도라고 해서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에스크로우 제도. 에스크로우 제도가 옛날에 부동산 학개론에서 시험에 출제가 됐었습니다. 옛날에는. 근데 지금은
부동산 학개론 표준 목차에서 제외됐습니다. 따라서 학개론 시험에 안 나옵니다. 미국에서는 이 에스크로 제도가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다고요. 미국하고 우리나라하고는 좀 거래 관행이 패턴이 달라요.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시세가 정형화되어 있는 나라가 별로 없어요. 우리는 시세가 다 있잖아요. 지금 아파트 시세가 있기 때문에 그냥 당연히 그 가격 줘야 되는 줄 알고 있잖아요. 근데 미국 같은 데서는 이게 캐나다 이런 데는 특히 땅이 넓은데 뭐 허허벌판에 집 한 채 있으면 그 집이 만약에 1억 3억 달라고 하면 그게 3억이 적정한 가격인지 알 수가 없다고요. 거래 사례도 거의 없고, 우리는 뭐 옆집 아파트 얼마 팔렸다 하면 거의 거래 사례 비교법으로 그냥 가격 정하잖아요. 옆집이 얼마 팔렸으니까 우리도 그 정도 받으면 되겠다. 그 우리나라가 팔기는 굉장히 좋아요. 미국 같은 데는 팔기 힘들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예치기관이 누구냐면, 예치기관 우리 암기 프린트 그 16번에 있습니다. 금융기관, 그 다음에 공제사업을 행하는 자, 신탁업자, 이 세 명에게 맡겨놓을 수 있다고요. 예치가 맡긴다는 뜻이죠. 자, 맡겨놓을 수 있는데, 그러면 예치할 때 누구 명의로 예치를 하느냐? 예치 명의자 7명 암기를 해야 되는데 시험에 출제됐습니다. 7명 암기는 우리 프린트 16번에 있는 것처럼 개공은 신체 보전 이렇게 암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개공이 개업공개사죠. 개업공개사는 신체를 보전해야 된다. 자, 개가 누구냐면 개업공개사 명의로 예치할 수 있고요. 공제사업을 행하는 자, 은행법에 의한 은행, 신탁업자, 채신관서,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회사, 계약 이행관리 전문 회사 명의로 예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습니다. 시험에 예치 명의자 아닌 거 시험에 나왔던 게 제3자 명의로 예치한다. 매도인 명의로, 매수인 명의로, 법원 명의로 예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X로 출제됐습니다. 개공은 신체 보전, 이 7명 명의로 예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개업공인중개사 명의로 예치를 하는 경우에는 개업공인중개사는 자신의 예치금과 계약금 등을 분리하여 관리해야 되며, 거래 당사자의 동의 없이는 예치된 계약금 등을 인출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개업공개사 명의로 예치하는데 자기 입출금 통장 넣어놓고 네 돈 내 돈 섞어놓고 찾았으면 안 되죠. 그래서 자신의 예치금과 분리해서 관리해야 되고, 또 이 계약금 등의 예치 권고 제도와 관련하여 소요된 실비 비용은 매수 임차 의뢰인한테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암기 프린터 52번에 52번에 동그라미 16번, 15번, 16번, 15번인데요. 16번 밑줄 치십시오. 이 계약금 등의 누구 때문에 예치하는 거예요? 지금 매수인이 돈 떼일까봐 맡겨놨다가 예치기관에서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치기관에 이게 비용이 들어간다고, 비용, 위험보험료, 그 비용을 누가 부담하냐면 매수인, 임차인이 부담한다고요. 권리 취득하려는 의뢰인이 부담을 한다. 자, 그러면 이 예치된 계약금 등을 절대로 미리 수령할 수 없는지요? 수령할 수 있습니다. 반환 보증서를 예치 명의자에게 제시하고 예치된 계약금 등을 미리 수령할 수 있습니다. 반환보증서 발행기관이 서울보증보험회사, 서울보증보험회사, 그 다음에 금융기관, 은행, 금융기관의 지급보증서가 있거나, 그 다음에 서울보증보험회사의 이행보증보험 증권을 끊어다가 예치 명의자에게 제시하고 예치된 계약금 등을 미리 수령할 수 있습니다. 완전히 등기 넘겨줄 때까지 수령 못하면 이 매도인도 팔고 또 다른 데 가서 계약금을 걸을 수도 있죠. 그래서 미리 수령할 수 있는데, 미리 수령해가지고 또 이중매매 등을 하게 되면은 그때는 누가 책임져야 되냐면 이게 반환보증서 발행기관이 책임져야 됩니다. 그래서 위험보험료를 받는다고요. 그 보험료를 누가 부담한다? 매수 임차 의뢰인이 부담을 합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계약금 등에는 시험에 출제됐습니다. 계약금, 중도금만 해당된다. X입니다. 잔금도 해당됩니다. 계약금 등에는. 그 다음에 예치하여야 한다. X입니다. 예치하도록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 당사자에게 권고할 수 있습니다. 언제까지? 계약 성립될 때까지가 아니라 거래계약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예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그 우리 프린터 16번에 있잖아요. 그래서 예치 명의자 7명, 예치기관 3명, 반환 보증서 발행기관 2명, 16번 밑에 별표 있죠? 자, 계약금 등의 예치 권고 제도와 관련해서 268페이지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틀린 것은 했는데 268페이지 1번 개업공인중개사는 거래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계약금 등을 예치하도록 거래 당사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예, 권고할 수 있습니다. 예치하에 하는 게 아니고요, 강행규정이 아니고 임의규정이고요. 그 다음에 2번 예치 대상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도 포함된다. 잔금도 포함됩니다. 동시행을 우리는 현실적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3번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회사 예치 명의자가 될 수 있다. 예, 서울보증보험회사는 반환보증서 발행기관이고요, 이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회사는 우리나라에 수십 개가 됩니다. 서울보증보험회사는 하나밖에 없죠. 반환보증서 발행기관인 서울보증보험은 하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회사는 생명보험, 화재보험 이런 게 다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회사입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개업공인중개사는 거래 당사자에게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공제사업을 하는 자의 명의로 계약금 등을 예치하도록 권고할 수 없다 했는데, 공제사업을 하는 자 여기 있네요. 공제사업을 하는 자, 개공은 신체보전, 암기해야 되겠죠? 7명 명의로 예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4번이 X 정답이고요. 그 다음에 5번 개업공인중개사는 계약금 등을 자기 명의로 금융기관 등에 예치하는 경우 자기 소유 예치금과 분리하여 관리할 수 있다. X입니다. 분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분리하여 관리할 수 있다. X로도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자, 다음은 중개보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개보수 시험에 2문제 출제됩니다. 중개보수 등, 중개보수가 있고 실비가 있고 2가지가 있습니다. 중개보수는 계약 성사시킨 대가로 받는 게 중개보수고요, 실비는 계약 성립과 상관없이 실제로 들어간 자비, 숙박비 이런 거 있으면 받아도 되는 거죠. 그게 실비입니다. 자, 우리 교과서 270페이지 맨 밑에 법 32조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무에 관하여 중개 의뢰인으로부터 소정의 보수를 받는다. 다만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의뢰인 간의 거래행위가 무효, 취소, 해제된 경우에는 중개보수 못 받는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의 과실 없이 거래 당사자의 이행지체로 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도 보수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뉴스에 나왔더라고요. 이게 지금 문제가 예를 들면 매도인이 집값이 올라가니까 계약을 깨버린다고요. 계약금만 받은 상태에서, 그 계약금을 받은 상태에서 뭐 깨는 경우도 있고, 뭐 가계약금 받은 상태에서 깨는 경우도 있고 이러는데, 계약을 깨면은 계약 깬 사람, 이제 앞으로는 계약 깬 사람이 중개보수를 양쪽을 다 부담하도록 국가권익위원회에서 바꾼대요. 지금은 거래 당사자로부터 중개보수를 받거든요. 그러면 계약 깬 사람이 아닌 기책 사유가 없는 거래 당사자도 보수 내야 된다고, 원칙적으로 이론적으로. 개업공개사의 고의 과실 없이 계약이 해제됐잖아요. 그럼 양쪽이 다 내야 된다고.
그럼 매수인은 자기는 깰 의사도 없었는데 중개보수 내야 된다고 계약 깨지면 그 분쟁이 많이 생기고 국가권익위원회에 제소돼 가지고 지금 국가권익위원회에서 이제 아마 공인중개사법을 바꿀 것 같아요. 그 계약이 해제되는데 기책 사유가 있는 거래 당사자 중에서 매도인이나 매수인 중에서 그 해당 당사자가 두 사람분의 중개보수를 다 내는 걸로 바뀔 예정이에요. 어제 뉴스에 나왔더라고요. 지금 이게 중개업을 하면 금액이 이게 거래 가격이 올라가도 하기 힘들고 내려가도 하기 힘들고, 그렇다고 해서 계약이 변동성이 없고 가격이 그대로면 더 하기 힘들죠. 만약 가격이 올라가지도 않고 내려가지도 않고 매매가가 그대로일 것 같으면 전세하고 매매하고 똑같아도 전세 사는 게 더 유리하다고요. 전세 살면 재산세, 종부세 뭐 이런 거 안 내잖아요. 그러니까 가격이 올라갈 걸로 생각하고 집을 사는 사람은 사는 거고, 파는 사람은 이러다가 집값 떨어지는 거 아니야 해 불안해가지고 팔고 그러잖아요. 그게 도박이죠. 그럼 나중에 보면 지나고 보면 계속 올라가면 산 사람은 잘했다 하고. 저는 천당과 지옥을 다 왔다 갔다 해봤어요. 폭락할 때 폭락하는 걸 또 당해봤고 엄청나게 많이 올라가는 것도 당해봤고, 그러니까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그래서 여러분 중에서 혹시 돈을 많이 남겼다면 팔고 투자 이익을 실현하는 것도 괜찮을 수도 있어요. 지금 올 6월 이제 6월 1일 이후부터는 양도소득세도 중과세되고 굉장히 강화되죠. 지금 한시적으로 5월 말까지는 풀어놨어요. 근데 아마 그때 급매물이 많이 나올 수도 있어요. 이제 아마 가격이 또 내려갈 가능성도 있어요.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는 추세인데 이게 흐름이 한번 바뀌어버리면 팔기 힘들어요. 팔고 싶어도. 저는 그런 걸 하도 고생을 많이 해봐가지고, 저도 꼭대기에 팔려고 하다가 이게 집값이 어떻게 되냐면 계속 변동성이 있잖아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장기적으로 보면 올라가죠. 올라가는데 이제 이게 내려가는 폭, 이게 몇 년이 걸릴지 모른다고 한번 내려가기 시작하면, 그럼 이게 꼭대기에서 팔다가 내려가니까 못 팔겠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무릎에서 샀다가 어깨에서 팔아라 이런 격언이 있어요. 바닥에서 샀다가 바닥에 살려고 하다 올라가기 시작하면 못 사죠. 꼭대기 팔다가 내려가기 시작하면 못 팔아요. 근데 그 타이밍을 지금 더 올라갈 건지 안 갈 건지는 나중에 팔고 나야 알지, 알 수가 없잖아요. 지금 제가 팔고 나면 거의 폭등하더라고. 보면은 안 팔리다가 몇 년 못 팔다가 3년 5년 막 7년씩 못 팔다가 딱 팔고 나니까 2배 올라갔다고 올라갔더라고. 부동산에서 아직도 있냐고. 그래서 그건 알 수가 없어요. 다 알면은 전부 다 부자 되겠죠. 자, 그래서 개업공개사의 고의가실로 계약이 깨지면 중개보수 못 받지만 거래 당사자의 이행지체나 이런 걸로 계약이 해제돼도 보수를 받을 수 있다. 요즘은 개업공개사 분들이 많이 똑똑해지고 시험 공부를 최근에 하신 분들은 받고 있더라고. 이게 계약이 해제돼도 내용 증명 보내고 뭐 소송하겠다 이렇게 하니까 이제 의뢰인들도 겁먹고 주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 옛날에는 거의 안 줬거든요. 계약 깨지면 오히려 막 개업공개사한테 욕하고 그랬어요. 너 때문에 깨졌다 이런 식으로 했는데 요즘은 많이 받고 있더라고. 이론적으로는 받을 수 있습니다. 중개보수 지급시기입니다. 중개보수 지급시기는 지금 270페이지 맨 밑에 하고 있습니다. 개업공개사와 중개의뢰인 간의 약정에 따르되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입니다.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 오늘 그게 20번 문제 있네요. 20번 문제. 20번 문제, OX 문제 20번. 계약 체결된 날이 아니라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입니다. 잔금 치러야 중개보수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죠. 옛날에는 계약 성립 시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었는데, 이제 물론 계약 성립 시 받기로 약정을 하면 계약서에 적으면 그렇게 받아도 되고요. 아무런 말이 없으면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때 중개보수를 지급합니다. 그래서 불안한 데는 뭐 계약서 쓸 때 바로 중개보수 달라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71페이지입니다. 271페이지. 중개보수 청구권인데 양가로 1번 의, 동그라미 2번입니다. 동그라미 2번. 개업공개사는 상인의 자격을, 상인 동그라미 하세요. 상인 자격을 갖는 것으로서 개업공개사의 중개보수는 상인의 자격으로 당연히 존재하는 상인의 보수로 인정되므로 중개계약에서 유상임을 명시하지 않아도 중개보수 청구권은 인정된다. 1968년도 판례입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 의뢰인들이, 손님들이 집 좀 팔아주세요 하면 개업공개사님들이 예 팔아드리겠습니다만 하지, 팔아드리면 중개보수는 줄 겁니까 안 줄 겁니까 미리 아무도 안 묻죠.
안 물어도 당연히 받을 수 있다. 판례가 상법상 상인이기 때문에. 못 받는다고 하면 미리 그럼 중개보수는 얼마 줄 겁니까? 약속부터 하겠죠. 근데 상법상 상인에 해당되므로 그에 상응하는 보수를 당연히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중개보수 줄래 안 줄래 이런 거 묻지 않아도 된다고요. 당연히 받을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중개보수의 적용 범위인데 동그라미 1번은 중개 업무를 하고 받는 게 중개보수입니다. 따라서 중개행위가 아닌 걸 하고 받는 것은 중개보수가 아닙니다. 이를테면 컨설팅 수수료, 권리금 알선하고 받는 수수료, 이삿짐 센터 알선하고 받는 수수료, 분양 대행하고 받는 분양 대행 수수료, 이런 거는 중개보수가 아닙니다. 많이 받아도 상관없다고요. 도배업체 소개시켜주고 리베이트 10% 받아도 공인중개사법 위반이 아닙니다. 중개보수가 아니기 때문에 중개보수만 초과해서 받으면 안 됩니다. 권리금 알선하고도 많이 받아도 상관없습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 상가 임대차 계약과 권리금의 양수양도 계약을 함께 알선하였다면 각각 또는 포괄적으로 합산한 금액을 당사자 간의 약정으로 받을 수 있다. 가령 보증금이 1억이고요. 보증금이 1억이고 권리금이 1억입니다. 보통 중개업을 해보면 권리금은 보통 손님들이 그렇게 하더라고. 내가 들어올 때 1억 주고 들어왔는데 1억 주고 들어와서 다시 리모델링 한다고 5천만 원 더 들었다. 근데 나 1억 5천 들었는데 그냥 내가 준 금액 1억만 받아주고 더 받는 것은 개업공개사님 알아서 먹으세요. 이런 경우가 많아요. 소위 순가 중개계약 이런 말을 하는데요. 아니면 또 5천만 원만 받아주고 더 받는 건 다 먹어도 좋습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다고요. 그래서 이 두 개를 알선하고 보증금 1억이면 0.9% 하면 얼마입니까? 중개보수는 법정보수는 90만 원이죠. 90만 원이고 이걸 권리금 알선해주고 합해서 판례가 있습니다. 두 개 1번 2번을 알선해주고 합계 2천만 원 받았다고요. 중개보수 초과해서 받으면 1년 이하 이전액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또한 등록을 취소할 수 있죠. 그래서 이런 경우 위반이다 아니다 이거 두 개 1번 2번을 알선하고 2천 뭐 명시적으로 영수증에는 명시적 뭐라고 적었냐면 중개보수 및 권리금 알선 수수료 이렇게 해가지고 2천만 원 받았다고요. 그럼 공인중개사법 위반이다 아니다? 위반? 아니다. 판례는 이 법정보수 초과 상당액은 권리금 알선 대가로 봄이 상당하다. 어디까지가 중개보수고 어디까지가 권리금 알선 대가다고 명시적으로 규정 없이 합해서 많이 받아도 공인중개사법 위반이 아니란 이야기예요. 예, 그래서 만약 중개보수 영수증에다가 100만 원 이렇게 받았다면 위반이죠. 법정보수는 90만 원밖에 안 되잖아요. 0.9%니까 최대 0.9%를 초과해서 받으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중개보수 행사 요건입니다. 271페이지. 자, 272페이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개계약이 존재해야 된다. 중개계약. 중개계약이라는 건 우리 집 팔아달라 이런 말을 해야 팔아달라 팔아드리겠습니다. 이게 중개계약이죠. 그런 것도 없이 그냥 나무 집 팔아놓고 중개보수 달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팔아달라 소리도 안 했는데 중개계약이 있어야 된다. 중개계약이 우리 집 팔아주세요 사주세요 이런 게 중개계약이 되겠습니다. 근데 그 동그라미 4번 판례를 보면 팔아달라고 해놓고 안 팔 겁니다 해지해버리면 다른 데 내놓을 겁니다 이렇게 해버리면 끝이에요. 그러면 중개보수 못 받아요. 그때부터 팔리기 전에 사장님한테 이제 안 팔아줘도 소개 안 해줘도 됩니다. 저 이모한테 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중개보수 못 받는다고요. 해지해버리면. 자, 그 다음에 양가로 2번 중개 완성이 있어야 됩니다. 즉 변호사들은 소송에서 패소해도 변호사 수임료를 받죠.
우리도 개업공개사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개업공개사한테 의뢰하려면 무조건 돈을 미리 얼마라도 주면 좋겠어요. 근데 우리는 계약 승사 못 시키면 한 푼도 못 받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사기칠 수밖에 없어요. 내가 먼저 계약 승사 시키려고 같은 동료들끼리 사기치고 뒤통수 치고 이렇게 해야 돈을 많이 벌잖아요. 변호사들은 그렇게 안 해도 그냥 수임료 무조건 패소해도 받잖아요. 우리는 계약 승사 못 시키면 집 100번 보러 데리고 다니고, 또 손님들 해보니까 저는 정황역에서 여기까지 걸어오는데 거의 맨날 걸어오는데 보니까 손님들은 100m가 아니 10m도 안 걸어가려고 그래. 차 태워가지고 가야 돼요. 근데 그럼 기름값 들어간 거 한 푼도 못 받는다고 100번 데리고 가도 계약 승사 못 시키면,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사기치서라도 계약 승립시키려고 하죠. 이게 우리나라 구조가 좀 이 구조적인 문제가 있어요. 앞으로 좀 개선해야 될 부분이에요. 예를 들면 한 군데 내놓으려면 그냥 10만 원이라도 내놓고 나중에 그럼 계약 승사되면 중개보수에서 그 10만 원 미리 내놓은 거 까고 나머지 부분만 입금하고, 계약 승사 안 돼도 10만 원은 무조건 내야 되는 걸로 예를 들면 그런 식으로 좀 했으면, 제가 국토부에 건의를 했는데 해도 안 된다. 아직까지 개업공개사 사기꾼이 너무 많아서 안 된다. 이런 취지로 답해요. 앞으로 개선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변호사는 패소해도 무조건 수임료를 받지만 우리는 계약 승사 못 시키면 한 푼도 못 받는다. 자, 그 다음에 거기 272페이지 맨 밑에 동그라미 3번. 다만 개업공개사가 아무런 기책 사유 없이 매매계약서 작성에 배제되게 된 경우에도 개업공개사는 중개인에 상당한 보수를 받을 수 있다. 예, 몰래 내가 다 중개를 했는데 소개했는데 손님 집 구경시키러 데려갔더니만 우리끼리 내일 몰래 만나서 하자 해가지고 개업공개사 몰래 자기들끼리 커피숍에서 만나서 계약서 써버렸어요. 근데 그 계약 성립의 결정적인 기회를 개업공개사가 했다면 직접 계약서 작성에는 참석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중개보수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게 판례입니다. 자, 그 다음에 273페이지 양가로 3번입니다. 양가로 3번. 중개와 거래계약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된다. 예, 인과관계, 상관관계가 있어야 된다. 그 계약 성립이 개업공개사의 중개에 의해서 계약 성립됐다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된다고요. 원인과 결과가 인과관계잖아요. 그 개업공개사가 계약 성사시키는 데 기회를 해야만 중개보수를 받을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중개보수 상대방입니다. 중개보수 상대방은 의뢰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습니다. 의뢰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근데 우리나라에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예를 들면 원룸 같은 거 1년 계약, 2년 계약했습니다. 원룸을 예를 들면 2년 계약을 했는데 보통 주택임대차는 2년이죠. 최단기가 2년인데 지금 현실적으로는 원룸은 거의 1년 많이 하죠. 사실 1년 많이 하는데 그 2년 해놓고 1년만 살고 세입자가 나가려고 하면 주인이 뭐 알아서 방 빼가지 나가라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세입자가 2년 계약해놓고 자기가 약속 못 지키고 먼저 나간다고요. 그러면 새로운 세입자 넣어주려고 하면 새로운 세입자는 중개보수 내야 되고요. 또 개업공개사가 아니라 임대인도 중개보수를 내야 되잖아요. 그 임대인이 내야 되는 중개보수를 현재 세입자가 약속 못 지키고 나가니까 내야 된다. 아니면 주인이 내야 된다. 답이 뭐냐고요? 주인이 내야 됩니다. 시험에 나오면 무조건 거래 당사자가 낸다고요. 거래 당사자가 누구예요? 지금 새로운 세입자하고 집주인하고 임대차 계약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거래 당사자가 내야 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실무적으로는 현 세입자가 내주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러면 현 세입자가 안 내려고 하면 주인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주인 입장이라면 그러면 남은 1년분 월세를 다 까고 내줄 수도 있다고요. 원래 약속 못 지키면 보증금 안 내줘도 된다고, 월세 계속 내야 돼요. 그래서 앞으로 남은 기간 1년 월세를 안 받는 대신에 네가 내라, 이렇게 협상을 하면 된다고요. 중개보수는 무조건 거래 당사자가 내야 된다고, 현 세입자가 새로운 세입자 들어올 때 그 임대인이 부담해야 될 보수를 부담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다만 특약으로 만약에 약속 못 지키고 나갈 때에는 그 중개보수, 주인이 부담해야 될 중개보수도 네가 부담해야 된다, 이렇게 특약에 적으면 돼요. 그렇게 적지 않는 한 무조건 주인이
거래 당사자가 중개보수를 내야 됩니다. 근데 주인은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남은 1년분 월세를 까고 내주면 되고, 만약 전세면 월세로 환산하면 되거든요. 월세로 환산하려면 2.5% 곱하면 되죠. 1억을 월세로 환산하려면 뒤에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나온다고요. 곱하기 2.5%예요. 그러면 얼마입니까? 250만 원. 250만 원 나누기 12달 하면 한 달에 20만 8천 원 정도 됩니다. 대략. 그래서 월세로 환산해가지고 20만 원씩 까고 한 1년 거 240만 원 까고 내줘도 된다고요. 아니면 까고 내주기 싫으면 그럼 지금 1년 지나서 와 받아러 와라. 그렇게 하면 된다고요. 까고 내주는 거 싫다고 하면 알았다. 그럼 1년 후에 계약기간 끝나면 그때 내줄게. 이렇게 하면 된다고요. 새로운 세입자를 받으면 보증금을 내줘야 되지만 새로운 세입자 안 받으면 안 내줘도 되죠. 지금 IMF 때 지금 소상공인들이 어려운 게 지금 장사도 안 되는데 계약기간이 안 끝났으면 그만두고 싶어도 그만둘 수가 없다고요. 월세 계속 내야 되고 이러니까. 또 대출이 있고 이렇기 때문에 대출 다 갚아야 된대. 그래야 대출이 있으면 대출 다 안 갚으면 폐업도 못 한다고 마음대로. 사업자로 대출을 받으면. 그런 부분이 이제 세입자가 더 어려운 부분이죠. 건물주는, 집주인은 뭐 걱정할 건 없어요. 남은 월세 다 까고 내줘도 되고 중개보수 현 세입자가 부담 안 한다고 하면. 어쨌든 중개보수는 거래 당사자 쌍방이 각각 부담합니다. 우리나라는 쌍방 각각 부담입니다.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유럽은 매도 의뢰인, 임대 의뢰인, 파는 사람만 중개보수 냅니다. 우리나라는 사는 사람, 임차인도 중개보수 내야 됩니다. 양쪽 다 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최대가 0.9%고 선진국, 유럽이나 미국이나 이런 데는, 미국 같은 데는 8%입니다. 최고 비싼 게 8%. 8%지만 둘이 나누면 4%잖아요. 그게 또 권원보험 이런 거 들게 되면은 실제 우리보다는 중개보수 많기는 많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0.9% 최대 받는데도 지금 국민들은 중개보수 너무 비싸다고 말하잖아요. 중개수수료라는 표현이 2014년도에 중개보수로 바뀌었어요. 이미 7년 전에. 수수료라고 하면 장사꾼 같잖아요. 근데 보수라고 하면 왠지 전문 직업인 같은 느낌이 들죠. 그래서 중개보수로 바꿨습니다. 여러분들은 수수료라는 말 쓰지 말고 중개보수라고 좀 써주십시오. 용어 사용을 중개보수라고 하시고요. 274페이지 중개보수 청구권 소멸입니다. 29, 31회 때 출제됐는데, 개업 공인중개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그 거래계약이 무효 취소 해제된 경우에는 소멸합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개업공개사의 고의 과실 없이 무효 취소 해제돼도 중개보수는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죠. 자,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가 275페이지 중개보수의 범위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